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가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재가동돼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파업 노동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어제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준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신임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의 개혁안을 전폭 수용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코인 사태와 돈봉투 및 공천 헌금, 그리고 불륜 의혹까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신경전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6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가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습니다. 각종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가 거듭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재가동돼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다음 주 굵직한 국회 일정을 장정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19일은 더불어민주당, 20일은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재명, 김기현 대표가 각각 나서 연설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싱하이밍 주중대사 발언 등의 정치권 현안과 김남국 의원으로 촉발된 의원 코인 전수조사 과정 등에서 맞붙고 있는 여야가 대표 연설을 통해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일정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여당과 선관위 국정조사에 조속히 협조하라는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들도 다음 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소위를 열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재심사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을 놓고는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재가동돼 20일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22일 소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어제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는 23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3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자문위는 활동 기한인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윤리특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대법원이 기업 측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노동자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판결은 입법과 사법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측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시 불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임의로 입법화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했다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번 판결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조합원 개별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 파업 과격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 산업 현장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건 노조 표심을 얻고 정부 여당에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죽인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경제적 판결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함께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신임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규탄 대회를 갖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새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당 쇄신 의총 이후 약 한 달 만이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논란 끝에 사퇴한 지 열흘 만입니다. 통합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또 새로운 민주당 또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런 두 가지를 잘 해결할 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에 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혁신기구 위원 구성과 과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쇄신 정권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김 교수가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인물이 아닌 만큼 참신하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학자 출신의 외부 인사가 혁신을 이끌고 당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일 브리핑에서도 일본 측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합의를 거듭 촉구한 데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일단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천일염을 비롯한 먹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등의 혼란을 막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선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지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세 가지 이슈픽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체포 동의안 결국 부결입니다. 네. 월요일 본회의에서 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가결될 것이다, 예측 불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가결에 대한 그 전망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결국 좀 부결로 끝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투표 방침에 따라 투표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 당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요. 총 투표수 293표 중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찬성표가 139표와 132표, 즉 47.4%와 45%가 나오면서 결국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모두 발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 뭐 그렇지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 한동훈 장관이 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동의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이 민주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싸잡아서 묘사를 했다. 모욕감을 느낀 의원들이 많았다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부결의 한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의원들이 더 있다는 부담감, 그 부담감과 더해서 이처럼 한동훈 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첫 번째로 체포동의안 부결 이야기를 이제 다뤄봤고 두 번째 이슈픽 또 바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여야 날마다 오염수 공방입니다.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일단 3일 있었죠. 3일 내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공방이 이어졌고 또 목요일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네, 일본이 또 이제 이르면 또 7월부터 방류 계획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이번 주는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제 극한 대립을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오염수 시찰 단장이었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출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국희 위원장을 포함해서 정부 측 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대정부 질문에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유국희 위원장, 이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고요. 분석이 끝나고 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시찰단으로 누가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괴담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이외에 지하에 매설하는 것,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괴담으로 번지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강조했고요. 유국희 위원장을 2021년 바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실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이 오염수 대응책이 다르지 않다며 일관되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잘 대응해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5월이죠. 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국인과 일본인 대략 한 1,000명 정도씩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84%가 반대를 했고 찬성이 겨우 12%에 그쳤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고요. 반면 일본 국민은 찬성이 60%로 이 반대 30%보다 이 2배에 달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에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이제 우세해서인지 최근에 천일염을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우리 정부 현재 그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정부는 1일 브리핑을 도입하고요. 1일 브리핑을 매일 하겠다 얘기를 했고 천일염 이력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제 실제로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브리핑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런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없지만 개인 구매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염전 150개소까지 이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도 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 수산물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대책인데요. 12일부터 시작된 시운전이 2주 후에 끝나고 나면은 오염수 방류의 정확한 시점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신동진의 정치 노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니까요.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죠.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TV 수신료 전기요금서 빠지나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전기요금 그 고지서를 보면 고지서 안에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KBS와 EBS 등의 이제 수신료를 이제 전기요금을 낼 때 같이 2,500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것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관련 내용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그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이 골자는 바로 이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돼서 이제 분리징수하겠다. 뭐 이게 이제 골자인 거죠? 맞습니다. 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같이 낸 것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네. 199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0년 됐네요. 그렇죠. 거의 30년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수신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시청자들이 이 해당 채널들을 보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대통령실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네. 9일 만인 엊그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이 됐고 2주도 안 됐죠. 오늘 바로 이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그 민주당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절차적 문제부터 짚어보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당 몫에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3인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그리고 방통위원. 예, 네. 최민희 방통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빠진 상태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3명 체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3명이 이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표결을 했는데 여당 측 위원이 2명이고 야당 측 위원이 1명이기 때문에 뭐 2대1로 이제 뭐 가결이 됐습니다. 다들 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표결이 되기 전에 방통위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이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와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획책하고 억압하려는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이걸 뭐 그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도 좀 그 논란이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좀 대치를 할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분리징수가 시행됐을 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KBS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 6,27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신료가. 전체 재원 중에 45%,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 김희철 KBS 사장이 분리징수 시 이 6,200억 원대의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5천억 원 이상이 감소하는 거죠. 네. 김희철 사장의 발언에 따르면요. 그리고 김 사장은 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이 위축돼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 정부의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을 통해서 이를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통합징수를 법으로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령보다는 상위법으로 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레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일본 오염수 괴담 유포에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과 수산업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업의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법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정의용 국민의힘 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그린 바이오 산업은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인 바이오 소재 원료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과 가치사슬 단계별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GTX-D Y자 노선을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인천과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가 없어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Y자 노선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자 노선은 김포와 부천을 잇는 기존 GTX-D 노선에 추가로 영종, 청라에서 오는 노선을 잇는 구간을 말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오늘 인재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개발 정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인사가 만사고 국가는 리더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며 좋은 리더와 공직자 양성을 위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뜨겁게 달궜던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이 상임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정무위에서 여당은 오염수와 관련된 괴담을 없애겠다며 사실 확인에 집중했고, 야당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정부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지난 2011년 일본에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죠.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일대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일부 붕괴되고 핵연료가 녹게 됐는데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의 냉각수와 빗물, 그리고 지하수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물이 이른바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고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연료 냉각을 위한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오염수가 생성되는 이유는 손상된 원자로 밑으로 계속 유입되는 지하수를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오염수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는 2021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염수 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보관 장소 부족을 이유로 든 일본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본이 밝힌 오염수 해양 방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일단 염분 제거 장치를 거친 후 알프스라는 다핵종 정화 장치로 들어가 정화가 되는데요. 하지만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염수는 알프스 장치에 한 번 더 통과시켜 재정화되고, 이렇게 정화된 오염 저감수는 바닷물에 희석된 후 해저 터널을 통해서 후쿠시마 해안 1km 바깥에 방류되는 겁니다.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좀 더 살펴볼까요? 알프스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에서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을 말하는데요. 알프스를 통과하게 되면 커피색을 띠고 있던 오염수가 투명해지면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주요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되지만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3중수소와 탄소 14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3중수소를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안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3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0.1 정도밖에 되면 0.1. 3중수소로 인해서 생기는 피폭 양은 0.00003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시찰단을 파견했었죠.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정밀 분석 중이고요. 분석 끝나고 나면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합니다. 방류가 굉장히 지금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시찰단의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는 오염수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한다는 핑계로 오염수 괴담을 조장하고 선전선동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민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자극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합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브리핑을 열겠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환영한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일 1질문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자 국민들의 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는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현안이 많이 쌓였습니다. 많이 쌓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그 이래경 이사장 임명 사태 열흘 만에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위의 개혁안을 전폭 수용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요. 혁신기구 자체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그 혁신 방향을 놓고도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도부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할지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혁신기구의 책임자로 김은경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감독원에서 부원장을 지내신 네. 인물인데요. 당시에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으로 좀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감원에 있을 당시에 친화력이 좋고 또 온화한 성품을 가졌지만 원칙주의자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평가네요. 네,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정치 이력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을 지냈던 것 말고는 별다른 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의원님들께도 들어보니까 자세히 아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참신함이 기대가 되고 또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좀 혁신 기구를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5일 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천안함 자폭 등 그런 발언들이 논란되면서 논란이 됐죠. 네, 9시간 만이죠. 당일 임명 당일 날 사퇴한 지 이제 열흘 만에 김은경 교수를 임명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 이래명 명예이사장이 임명이 되었고 칼 사퇴를 할 당시에 그 부실 검증에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고 말뿐인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질질 끌어오다가 벼랑 끝에서 비명계 친문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분을 선택한 것으로 읽혀지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 부실검증 책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비명계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 김은경 교수가 주택을 2개를 보유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경험이 조금 많이 없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년과 나머지 총선까지 남은 1년 요 전망해 보면서 이재명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혹은 바뀔 의지가 있는지 조금 심도 있는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권 없는 전권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한 건데 그저 몇 달 활동하다가 보고서 하나 제출하고 그러면서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격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네. 그 친문 인사가 좀 이제 전략적으로 등용이 된 것 같다는 입장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능력직 검증도 덜 됐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 들어왔는데 일단 네. 주택 보유 같은 점은 언론 보도로도 알려졌지만 그 남편분과의 사별로 인해서 그 보유하게 된 것으로도 좀 소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혁신에는 진통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혁신기구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됐던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특히 뭐 국민의힘에서는 혁신기구의 책임자를 임명하기 전에는 임명을 하라고 하고 혁신기구를 만들기 전에는 만들라고 하고 또 만들어서 누구를 임명한다고 하니까 그 임명된 사람이 문제라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좀 억지로 까내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격을 해왔는데 억지로 까내리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혹시 반격하시겠습니까? 주말 동안 김은경 교수가 이제 뭐 이 혁신위의 포맷이나 인성 같은 거를 고민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혁신이 권한이 어디까지 부여가 될까? 이 대표는 모든 걸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사실이 될까요?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당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혁신기구의 책임자에게 모든 걸 맡겨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김인경 혁신위원장이 이번 주말 동안에 그 혁신위원들을 또 구성을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소명이 있었던 그 어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의 피투성이 사진과 또 불륜설이 정말 그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황보승희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결정을 했는데요. 정말 요즘 그 코인, 돈봉투, 공천 헌금, 불륜 등 이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생활 관련된 문제여서 과연 당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김남국 의원과 같이 묶여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떻게 상임위 도중에 뭐 코인 거래를 하고 앞에서는 가난한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고 뒤에서는 몇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과 같이 이렇게 묶여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셀프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도덕성을 같은 잣대로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무조사가 진행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 보좌진을 뭐 사적으로 이용했다든지 아니면은 사무실 경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 사실관계로 확인된다면은 그에 응당한 조치는 조금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시도는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일단 김남국 의원 이야기하셨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다 탈당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코인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본인도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를 했고요. 당에서도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도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야말로 혁신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 뇌물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 사실혼 관계인 스폰서에게 자금을 지원받고 입법 로비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생활, 개인사로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이 사실혼 관계인 스폰서 A씨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좀 친분을 과시하면서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황보승희 의원과 이 사실혼 관계인 스폰서 이 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로 번진 국민의힘 자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당내 인사들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밝히기를 했습니까? 징계를 내리기를 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엄정한 반성과 조치를 요구해놓고 정작 본인 그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저희 김기현 당대표 100일 기념으로 그 취임 기자회견에서 도덕성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이 의혹이 잘 소명되고 검경 조사를 조금 소상히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도덕성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주제를 뛰어넘어서 이 정치권에 불고 있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뭐 안타깝죠.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뭐 당을 가리지 않고 소속당을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제가 지방선거 때 저도 출마를 하면서 상당히 보면은 다른 후보들이 좀 많은 범죄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런 걸 조금 앞세워서 나왔던 후보였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후보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덕분에 우리 정치권에서 오늘 그 선배님들이 좀 뜨끔하지 않을까? 반성의 자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2년 만에 그 여야 두 전직 대표가 나란히 TV에 출연을 한 것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2년 만에 보는 오랜만에 그 투샷이었는데요. 국민의힘 그 공정미디어위원회는 방송 섭외를 취소하라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냈는데 당이 죽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좀 제대로 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쓴소리를 듣고 어떤 입장이셨는지 각기 좀 입장 들어볼까요? 네, 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 1년을 굉장히 혹독하고 냉철하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 두 공당의 전직 대표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뼈아프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에 4차례나 만나서 TV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은 왜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에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으신지 피하고 계신지 네. 두 분의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두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 KBS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 96% 이상이 이 시청률 분리징수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좀 폐지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KBS가 KBS 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뭔가 기정사실화되니까 이 반정부 편파 방송의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도적인 들었습니다. 섭외였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왜냐면은 한 명은 자진출두 쇼를 골라서 하는 탈당한 패널이었고요. 한 명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네.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네. 이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아하. 비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네. 이 두 분이 과연 현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 야당 측과 여당 측으로 대변을 할 수 있는 역할이었나라는 좀 적절했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여당 집행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래 그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KBS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 세운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걸 아닌가, 이렇게 좀 포기 작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인 범죄 혐의 당사 호소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아예 KBS가 이런 좀 상식적인 판단 능력 자체를 조금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최 의원님 발언에 깜짝 놀랐는데요.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진 출두쇼라고 하셨나요? 네. 그리고 저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그 당의 분란을 종식시키고 안정화됐다 이렇게 말했던 그 김 대표의 말을 분란을 종식시켰다는 그 당사자, 내가 바로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게 당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전당대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밖에 들리지가 않았고요. 사실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같은 당원으로서 조금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KBS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연자 섭외와 뭐 패널 구성 이런 거는 방송의 자유입니다. 그런 걸 침해하는 발언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야말로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KBS 그 라디오의 패널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인식의 연장선상을 우리 청년 정치인인 최수지 의원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심저격 패널 아주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번 주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치 공방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좀 많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정책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지난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게 지난달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맞불을 놓은 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서 양측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순서대로 좀 보면요. 시작은 그 6월 16일에 민주당이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고요. 이제 이거를 줄여서 학자금 지원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까지의 기간이 해당이 되겠고요. 취업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 그다음에 실직 등으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정부 여당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한다. 이거 민주당안과 좀 어떻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당정이 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서 협의회를 거친 이 저희의 정부 여당의 안은요. 말 그대로 표퓰리즘 법안에 대해서 타협안을 내놓은 겁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한 역제안을 한 건데요. 현재 통과된 안은 소득분이 8구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건데 5구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8구간을 설정했던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조금 ICL 제도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대출을 이끌 수 있는 모럴 해저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도덕적 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했었고 이 이자 면제뿐만 아니라 기초 차상위 가구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그리고 4에서 6구간 중간 계층 지원 한도 인상, 그리고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저리생활금 대출 한도 추가 인상 등 이
것들도 같이 추진키로 하는 안입니다. 네. 자, 이게 포퓰리즘 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당이 입장입니다. 민주당 안으로 하면 그 월소득 1,0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 자녀도 학자금 무이자 지출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다라는 건데요. 월소득이냐 소득 인정액이냐 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까요? 국민의힘이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의 부자 학생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 가구 소득의 부동산과 차량 등의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서 일반적인 소득 금액과는 좀 소득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차량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낮아도 팔구간에 해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특히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은 팔구간에 해당하지 못해서 좀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1,000만 원 부잣집 학생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 정도가 이 소득 팔구간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잣집 학생들이 아니고 중하위 계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8구간 이하의 국가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을 부여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이전 새누리당 시절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뒤늦게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하나 좀 따지고 보면 청년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주당의 안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정부 여당은 왜 뒤늦게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급조한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이건 짚어봐야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이 안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도움이 진짜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좀 집중해서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연간 850억이 들 것이다라는 지금 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포퓰리즘이 되지 않을 뿐더러 450억 그러니까 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표심을 겨냥해서 같이 좀 청년 정책을 숟가락을 얹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말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뭔가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50억 원 정도 합리적인 게 아니고 예산을 좀 아껴보겠다, 깎아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급조한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따져보면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경우 700만 원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1에서 3구간에 대해서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규모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연간 520만 원의 국가 장학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8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8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8구간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 이자 면제는 줄이겠다면서 근로장학금 대상은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청년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급조한 발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지원 제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연 1.7%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고 하는데요. 굳이 민주당 법안이 아니어도 이 현행 제도 하에서 중위소득 200% 그러니까 월 소득 1,080만 원이죠. 이하 가구 대학생은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포퓰리즘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 여당 시절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류했던 법안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사실은 이걸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인 법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중재안을 갖고 왔는데도 이 합리적인 대화나 전혀 토론 없이 본인들의 안만 옳다고 우기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거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학자금 지원법 한 번 개정한 바가 있고요. 그때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1년 동안 진통을 겪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 그 위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로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새로 내놓은 법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았다라고 했는데 교육위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제 와서 허겁지겁 중재안 정부 여당의 합의안이라고 내놓고 이게 더 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그 양쪽 진영에서의 그 철학이 다르다는 그 이념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정책 기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철학이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안 그래도 그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그 여야 모두 그 학자금 이자 면제에 대한 걸 들고 나온 거는 이 청년층 표를 좀 상당히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가지 않은 그 고졸 취업자가 27% 정도라고 하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갑자기 이 법안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번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1년간 500만 원씩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학생들만 위한다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그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안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을 하는 게 진짜요? 아닌가, 네. 좀 이렇게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야당입니다. 단독 처리하더니 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 창구마저도 이렇게 좀 닫아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고졸 취업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법안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이 거의 27%, 3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경제적인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 민주당 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원안대로라면은 뭔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네. 계류 기간을 넘겨서 말씀하셨던 대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 그렇죠. 거부권이 논의가 네.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조금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8구간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법안도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를 해서 그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단독 처리의 거부권 행사의 법안팩 이게 또 이제 되풀이가 되는 건데 재논의를 거부하는 것만이 좀 능사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찬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당정이 뒷북 정책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 당정 합의안이라고 하면서 정당과 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기재부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교육부와만 협의를 했고 그리고 예산 추계 자료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재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사실 이 대학생 재논의를 말하기 전에 애초 네. 처음부터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처음부터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는 정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정쟁으로 삼는 거
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으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그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